지금 뭐 읽고 사세요? 꽤 괜찮은 날이다. 즐겁게 보내고 있다. 딱히 별 생각은 없다. 어쩌면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폐기된 인생 알렉산더 마스터스. 깊이를 갖춘 문학적 서사라면 어떤 것이든 전체를 가로질러 연결된 맥락을 끌어내라고 독자의 뇌에 요구한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모든 복잡한 서사는 그물망 구조다. 구불구불 빙빙 팡 터지며 전진하는 서사. 제인 앨리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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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끝나고 처음 녹음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뉴스레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죠. 자기소개부터 해야 되죠? 네, 그렇죠. 항상 오랜만에 하다 까먹네요. 보니, 네. 네, 이끼입니다. 양입니다. 라짜로입니다. 뉴스레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절 동안에 굉장히 두 분은 많은 책을 읽겠다는 포부가 있으셨어요. 저는 있었지만 못 읽었고 라짜라님은 저는 많이 포부는 읽으신 거.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읽으시겠다는 포부의 리스트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리스트다. 다행이다. 읽지 저는 못했지. 그 리스트 보고 책을 한 권 샀잖아요. 뭐요? 원래 살려고 했던 책이기도 하지만 좌파의 우울을. 그거 절판 품절되지 네, 않았어요? 저도 절판인지 품절인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팔더라고요. 그 막 SNS에서 중고가 비싸다고 막 원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 정도였어요. 중고가가 올랐었어요? 그게 그렇구나. 신간이잖아요. 신간이에요. 중간에 잠시 끊긴 네. 때가 네. 있었는데 그 잠시 그때, 그 사이에. 그때 올랐다고요? 근데 원래 뭐 그 원가 자체가 비싸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집에 있더라고요, 그 책이. 근데 사셨어요? 몰라요. 근데 읽진 않았다. 그래서 어젯밤에 뭔가 양님이 하셨던 그 뉴스레터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계속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는 좌파의 길을 꺼내서 읽었다. 서파의 길? 소해문집에서 나온 렌즈 거. 프레이더? 네. 그건 또 좀 다른 결이에요? 네. 근데 뭐 요즘 시국이 너무 안 좋아서 전 세계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를 뭔가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가라앉히는 것도 어쩌면 라짜로님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또 사과를 하고 시작하게 되네요. 그래서 잘 지내신 거죠? 네. 오늘도 그거 할까요? 좋은 좋아하다니요? 좋은 일 동아리. 어떡하지? 좋은 일? 먼저 하시죠. 저는 사실 좋은 일 이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오는 동안 생각하면서 왔어요. 역시 오. 준비된 사람. 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도 노력하셨네요. 그래도 뭐랄까 별일 없이 산다는 느낌? 별일 없는 거 좋은 일인지. 네, 양님은요?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급하게 지금 요즘 제 머릿속에 강아지밖에 없어가지고 강아지 학대받던 강아지를 긴급히 임보하게 돼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이름도 귀엽잖아요. 망고요? 은찬이 아니었어요? 은찬이가 입에 안 붙어가지고 원래 이름 그리고 강아지가 자기 이름을 너무 알고 있어요. 그 학대자가 붙였던 이름인데 저런. 애가 그 이름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고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는 일이 사실 좀 귀찮기도 한데 제가 그 망고 산책을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데 5시 50분 5시 50분에 일어나는데 데리고 저희 집 앞에 천이 있거든요. 그 천에 나가서 그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산책하는 일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좋다. 그렇지만 출근하면 너무 피곤하서 이건 뭐 출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매 한 가지기 때문에 진짜 좋은 일이네요. 되게 행복한 어떤 시기라는 네 느낌이 드네요. 다음엔 그럴까요? 망고 사진으로 네. 모익사 대문을 망고 사진으로. 너무 귀엽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전 딱히 없네요. 밝힐 수 없는 좋은 일도 있지만 별로 밝히고 싶지 않네요. 네. 밝힐 수 없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네. 뭐 딱히 그냥 막 진짜 막 너무 좋다라는 순간이 딱히 없었어요. 뭐 그래요? 최근에 영화를 보러 가서도 좀 졸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막 그래서 요즘 뭐 어디 보내는 뉴스레터 전부 다 요즘 재미가 없다라는 내용만 써서 보내고 있어요. 기운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그냥 다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일인데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책도 안 읽고 그러니까요. 보고 좀 그 책택이시구나. 완전 책택이. 근데 책택이일 때도 추리 소설은 읽으셨었잖아요. 근데 추리소설도 제가 연휴 때 밀린 블로그에 그 독후감을 정리했거든요. 되게 큰 걸 하셨는데요? 엄청 컸죠. 한 40몇 건 밀려 있어가지고 오. 그거를 다 했는데 제가 상반기 때 막 히가시노 게이고도 읽고 음. 별의별 거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막 손이 안 가요 이제. 진짜 아예 너무 지쳤나 너무 즐거운 게 없나 봐요. 뭐 그런 시기가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뭐 지나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명 중에 2명이 좋은 일이 없었던. 저런. 저는 지금 3주 연속 좋은 일이 없는데 다음에는 꼭 좋은 일을 만들어. 그러네. 제일 문제네요. 3주 연속이면. 아니 3주가 아니라 3달이잖아요. 세 달이죠. 어떡해요? 100일 내내? 며칠까지 가는지. 제가 측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연말 얘기할 것 같은데 그때는 꼭 있으시길. 네, 다음에 뭐 연말 결산을 할 수도 있겠죠. 큰일이네 또. 그러면 결선을 책이 결산 이런 거 좀 힘들어요.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이미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누구부터 할까요? 책대기인 저부터 좋습니다. 그 명절에도 꾸역꾸역 간신히 한 권을 읽긴 읽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복복서가에서 나온 임신 테스트기입니다. 이게 지식산문 시리즈인데 리시올 플레이타임 네, 출판사에서 네. 쓰레기, 호텔 뭐 이렇게 시리즈가 나왔던 네, 건데 오브젝트 맞아요. 레슨스. 맞아요. 그 시리즈가 저 쓰레기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책도 예쁘고 근데 어느 날부터 책이 안 나오더니 복복서가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재밌는 시리즈가 계속 나온다는 건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독자로서는. 근데 이게 6권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유아차 임신 테스트기 이렇게 출간이 됐더라고요. 네,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 주문하다가 임신 테스트기를 넣어서 그냥 책상에 올려놨는데 이게 가볍고 좀 얇아서 연휴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저히 뭐 컴퓨터나 핸드폰 보기는 싫어서 얇은 거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의외로 읽기 쉽게 편집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책태기인데도 계속 책을 사세요? 놀랍게도 요즘은 책을 좀 안 사요. 근데 이걸 사셨잖아요. 아니 이게 8월 18일이 발행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네. 많이 안 산 거죠. 8월부터 안 산 거죠. 그때는 아직 덜 하던 시기여서 샀다. 그래서 간신히 샀다 사놓고 안 보다가 겨우 연휴 때 슬쩍 본 거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삼으로써 책을 안 읽을 수 있잖아요. 네, 그냥 샀다는 만족감에. 산다는 것으로 그 책을 안 읽을 수 있는. 진짜 그런 포만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크지 않은 금액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요즘 금액이 좀 좋은, 커지긴 했어요. 근데 많이 어쨌든 비싸지긴 했죠. 네. 되게 소비를 하면서도 이 정도는 뭐 내가 사행성 오락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확률형 같이 한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책을 그나마 샀는데 그나마는 또 요즘 책을 안 사기는 한다. 어쨌든 이 책은 정혜진 선생님이 추천사를 쓰시기도 했는데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라는 사물을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거는 또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재생산 권리를 어떻게 배제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좀 그런 쪽이지 않을까 하긴 했는데 내용이 아예 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읽고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을 얻긴 했는데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는 언제 보급이 됐을까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지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임신 테스트기 보고 허걱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한 줄 두 줄 그거요? 맞아요. 그게 언제 보급이 됐을까? 70년대? 저도 그쯤? 솔직히 생각해본 적이 저도 없는 네, 주제잖아요. 그냥 그렇죠. 세상에 늘 있었던 것 같은. 그쵸. 그냥 네. 뭐 저도 이 임신 테스트기를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첼이 프렌즈 키즈? 네, 지금 프렌즈를 시즌 10을 한 10번 넘게 봤어요. 오. 거기서 레이첼이 엠마를 임신하게 되면서 친구인 피비한테 나 대신 테스트기를 확인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피비가 아니야, 음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봤는데. 엄청 아쉬워해요. 근데 사실 뻥이지롱 하니까 행복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어떤 임신의 행복한 장면을 묘사한 저도 그걸로 처음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보통 한국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달력 날짜를 세더니 토를 하잖아요. 보통 절망하죠. 그래서 저는 토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고 달력은 왜 세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래놓고 병원에 가서 임신 3개월입니다 이러면 청천벽력 같은 뭐 표정을 막 하잖아요. 어쨌든 임신 테스트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묘사하진 않는데 저는 그래서 미드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놀랍게도 1990년대에 처음 보급이 됐다고 해요. 얼마 안 됐어요. 늦은 시기네요. 요즘과 같은 형태는. 그 임신 테스트기의 초기 모델은 1900년 초반에 도입이 됐는데 그럼 그 전에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토를 해서? 그렇죠. 근데 그 또한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그 없거든요. 이전을 생각해 본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더 생각할 거리를 좀 던진다면 그렇다면 조선시대나 혹은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애를 낳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배가 너무 불러온다? 그러면 달거리 혹은 생리를 한 몇 개월 안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의학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사실 그 민간에서는 뭐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했었대요. 보리와 쌀에 소변을 놓고 뭐가 자라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 그럼 맞지 않겠네요. 아니요, 진짜 그 그게 소변에 맞아요? 어떤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보리가 자라거나 쌀이 자란대요.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그걸 알려면 6개월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어쨌든 여성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있을 텐데 달거리를 안 한다거나 뭐 입덧을 한다거나 그런 전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신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리 오줌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왠지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아는 그 한의사가 그러니까 그 한의원에서 말고 그냥 밖에서 누군가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에? 임신인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거는 근데 진짜였어요.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 약간 신내림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 네. 않았을 때는 그런 촉이 엄청 발달한 사람들이 네. 대신 이렇게 봐준다거나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어찌됐건 공식적인 전문의로서 전문적인 그쵸, 지식으로는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맞아. 내 스스로 어쨌든 여성의 몸의 결정권의 주체는 여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맞아요. 가족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기근이 오면 이제 보리에 오줌을 쌀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재생산의 영역에서 여자는 철저히 배제가 계속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그 임신 테스트기를 하는 그 원리가
어떤 임신을 하면 임신 초반에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고 임신 초반에 어떤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그게 소변에서만 검출이 된대요. 그거를 이제 리트머스 같은 종이에 소변을 놓으면은 그게 뭐 2줄이 되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소변에서 그런 호르몬이 있다는 걸 1900년대 초반에 그걸 알게 된 과학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임신인 걸 내가 알고 싶으면 병원에 소변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이 걸리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대요. 그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1990년대 애나 그 간이식 그게 됐다는 거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거에 대한 과정인 건데 되게 기분 나쁜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일단 나 임신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무리를 하면 한 생리 2번 안 했어요? 부터 물어보고 아니요? 그럼 2번 정도 안 하면 오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철저하게 배제가 된 거죠. 그럼 문제는 아시다시피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결정권이 자꾸 미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시기가 지나면 중절 수술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만연했으니까. 그래서 1900년대에 그런 게 있었는데 1930년대 즈음 넘어가서 간이 시술이 지금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한 실험 형태의 키트가 나오기는 해요. 그걸 이제 여성 과학자분이 발명을 했는데 디자인을 하고 초기에는 굉장히 의학계는 남성 중심적이니까 제약회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테스트기에 대한 어떤 디자인을 여러 가지 뽑았는데 아주 가관인 게 다이아몬드를 박은 버전도 있었대요. 맙소사. 일회용이라는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얼마나 비쌌겠어요. 또 당시에는 물론 그게 상용화가 되진 않았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유통이 되지 않았대요. 결정권이 여자에게 넘어가는 게 싫으니까. 캐나다에서 먼저 나왔고 굉장히 여러 복잡한 시약이 있어서 소변을 놓은 거를 막 스포이드 같은 걸로 옮겨서 막 어떤 실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막 3시간, 4시간이 걸리고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어떤 굉장히 고밀도의 실험실 같은 걸 했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비싸고 특정 인종의 부유한 집단에만 유통이 됐던 거예요. 어찌됐건 뭐 페미니즘이 다 그렇지만 있으신 분들부터 이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다뤘는데 저는 보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임신 테스트기라는 몇천 원 안 하는 이 물건에 접근할 수 있는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인종 이런 게 굉장히 불평등했고 이게 9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에 상용화가 됐으면 한국에는 언제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또 당연히 몰랐죠.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가서 임신을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네 임신이다 하고서는 그 출산 전까지는 병원에 안 갔대요. 아기가 어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네 임신입니다. 자 출산 예정일 뭐 언제니까 이때 이 전에 오세요. 저희 엄마는 저 낳기 전까지 고추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지금은 굉장히 의학적으로 치밀하게 여성의 몸을 도구화한다는 거에 문제가 많은데 이전 시대만 해도 여성에게 주체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박탈한 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관점을 이 책이 제시해 주어서 아 놀랍다 라는 재밌다라는 알아가는 즐거움을 주는 책이었다고나 할까요? 약간 그 피임의 역사랑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피임약도 굉장히 늦게 여성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하물며 임신 테스트기는 임신인 걸 빨리 알면 알수록 낙태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구나. 재밌는데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다예요. 이게 뭐 사실은 얇은 책이기 때문에 이런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에 대한 물음표 정도도 저는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하다기보다는 제가 독특하다? 되게 여성들이란 이런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1900년대 초반에 그 실험실 키트 같은 시약이 나오기 전에는 산부인과에 가서 소변을
제출하면 동물 실험을 해야 했대요. 임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래서 토끼한테 소변을 먹이나? 그 난자에 소변을 넣어서 어떤 임신 같은 증후군이 나오면 임신인 거고 그게 아니면 임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난자를 채취하려면 일회용인 거죠. 토끼가요? 토끼가 일회성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흰 쥐였고, 근데 흰 쥐는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결과가 약간 아리까리해서 큰 동물인 토끼를 하면 더 확실하게 결과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동물 실험을 한다는 것 때문에도 임신 검사를 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어쨌든 몇 개월 지나면 알게 되니까. 근데 그 동물 실험에 대해서 반대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감수성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는 두꺼비한테 소변을 주입하나? 두꺼비 알? 그거는 죽이지 않아도 돼가지고 그거는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쉽게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동물 실험 이런 것도 동물 실험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어찌됐건 캐나다에서 확산 운동은 아니지만 그런 걸 계속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주류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다. 진짜 쉬운 게 없구나. 다시 깨달았답니다. 저는 이 시리즈가 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그 한 책이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개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측면을 다루잖아요. 저도 유리 편을 봤는데 그것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 뭐 스마트폰 유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다루거든요. 영화 뭐 이런 거 다 다뤘던 것 같아요. 재밌는 책. 네, 그래서 유화차도 있는데 이건 또 뭘까? 그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작가는 재생산 문화사와 재생산 기술 연구자라고 합니다. 젠더와 의학사를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본인도 이제 임신 테스트기를 쓸 일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죠. 뭔가 요즘은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임신 테스트기 양성에 나오면 그게 자기 배우자에게 공개하는 어떤 세레머니 같은 걸 SNS에 이제 네. 올리는 행위가 많은데 사람들이 본인은 화장실에서 결과 알았으면서 뭘 저렇게 거하게 해주냐 그러는데 화장실에서 알기 위한 역사가 굉장히 길었다. 그래서 저게 마냥 비아냥될 건 아니구나. 임신 사실을 결과가 양성이 나와도 산모한테 직접 알려주지 않았대요. 남편을 불러서 얘기했대요. 없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몸의 변화를 먼저 알게 되는 건 투쟁이었다. 이 시리즈는 어쨌든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사물에 대한 당연하게 볼 수 있는 사물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건 나무 위키에도 안 나와요. 나무 위키요? 위키백과에도 안 나오고요. 네. 제가 국내에는 이런 모양의 임신 테스트기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너무 알고 싶었는데 찾아보셨어요? 제가 검색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GPT에게 물어보셨나요? GPT를 안 써요. 제미나이? 제가 AI는 아예 안 써요. 그렇군요. 네. 혹시 제가 찾아볼게요. 네, 물어보신다면 보충 의견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짜루님. 제가 알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네. 저는 폐기된 인생이라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폐기된 인생 알렉산더 마스터스라는 전기 작가가 쓴 책이고 네. 부제는 쓰레기장에서 찾은 일기장 148권이에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스포일러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도 스포일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나 뭐 이런 스포일러가 중요한 거는 소설이나 이런 거잖아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구성 자체가 이제 약간 비밀을 숨기면서 간다. 뭐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작가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짧게 줄거리 얘기해 주시고 네. 지금부터 스포일러입니다. 넘어가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또 괜히 두 분은 그 일기를 쓰시나요? 가끔씩 써요. 씁니다. 그럼 매일 쓰세요? 생각날 때.
생각날 때 아주 가끔. 올해는 아주 진짜 안 가끔. 썼어요. 그럼 그렇게 쓴 일기를 보관하세요? 불태웁니다. 불태웠나? 이키님은 진짜로 불태울 것 불을 같네요. 지르시더라고요. 예, 진짜 그것도 불 질러서 이렇게 버리는데. 촬영하나요? 사진 비디오 있는데 아, 보내드려요? 네. 아니요. 저는 일기를 이제 쓰고 싶은 때가 있는데 잘 못 길게 못 써요. 끈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쓰세요? 그냥 한 며칠 메모장에 끄적끄적 하다가 멈추고 이런 식이거든요. 음. 근데 이 폐기된 인생에 나오는 사람은 일기를 50년 동안 썼습니다. 50년 동안 썼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스포일러예요.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 안 다시, 해주셨으면 몰랐을 텐데. 네,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 전기 작가인 알렉산더 마스터스의 친구들이 쓰레기장에서 쓰레기통 영국의 커다란 이제 쓰레기통 같은 게 네. 있는데 거기서 어떤 노트를 발견해요. 노트를 발견하는데 노트가 박스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한 대여섯 개의 박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기가 148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뒤적이다가 알고 보니 누군가의 일기인 거죠. 누군가의 일기인데 일기라는 거를 알고 이제 약간 이 사람이 전기 작가기도 하니까 뭔가 궁금해서 아, 이걸 진짜 우연히 본 네, 거예요? 친구들이 우연히 발견한 완전 거고 개이득이네. 친구들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전기 작가니까 알려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걸 읽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특이한 일기인 것 같고 매우 오랫동안 쓴 일기인 것 같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10대 초반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건 발견된 거는 800만 단어라고 하거든요. 800만 단어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단행본으로 100권 오. 한국 단행본으로 100권 정도 되는 분량인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이 일기의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일기라는 게 나는 내가 일기를 쓰고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내면을 쓰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쓰지만 나에 대해서는 안 쓴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가 누군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이 뭔지 몇 살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아니 근데 작가는 진짜 아싸 대박났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뭐 그런 마음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너무 대단한 일처럼 여겨져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필적 감정사한테 가서 네? 대조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적 감정사는 필적만 보고 이 사람의 기질을 맞춘다는 거죠. 아, 약간 아까- 심리 테스트 같은. 아까 그 뒷모습 보고 임신력을 맞추는 한의사처럼 네네. 그런 사람도 찾아가고 뭐 탐정도 찾아가고 사립 탐정도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작가가 내린 결론은 이 일기를 쓴 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고 뭔가 미스터리한 것들을 남겼는데 이 남자가 너무 궁금하다. 남자예요? 그래서 처음엔 남자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남자를 여기부터 스포일러입니다. 아니 근데 죽었다고 해야 작가가 맘 편히 일기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전기 작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틴가? 자기 편의로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잖아요. 그런 고민의 장면들이 나오긴 해요. 영국인데요. 죄송해요. 영국도 소송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일기를 쓰는데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떡해. 그래서 글쓰기에도 관심이 있고 어떤 그래픽 노블 같은 만화도 계속 그리고 뭐 피아노에도 관심이 있어서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일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성공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울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안 좋은데.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스포일러 약간 충격적인 스포일러들이 있는데 저희만 알면 안 되나요? 방송에 얘기하지 않고 네. 잠시 마이크를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넘어가시길. 네. 이걸 설명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네, 설명해 주세요. 이 책이 왜
좋다고 제가 생각했는지를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걸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어떤 E라는 이니셜의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해요. 너는 재능이 없다. 어머 나 소름 끼쳤어 지금. 너는 사회적으로도 제 구실을 못하고 어머. 끈기도 없고 제대로 하는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고 그 이유는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E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E는 그 일기를 쓰는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피아니스트고 이 사람한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죠. 일기의 주인공은 많은 실패를 겪어요. 처음에는 어떤 뭐 문학을 하려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고 뭐 피아노를 뭐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공부 쪽으로 잘 안 되니까 일자리를 찾다가 어떤 사서로 일하게 되는데 그것도 금방 그만두게 되고 이러다가 재밌는 거는 이 사서로 일한다는 것을 작가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실마리를 알고 싶어서 그 동네 도서관에 가서 관련한 자료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관련한 자료를 그 도서관에 있던 사서가 알려주는데 그 동네에 대한 거라면 선사시대부터 봐야 한다 라고 해서 자료를 또 그런 걸 주고 어떤 실마리를 찾아서 알고 보니 이 일기의 주인공이 이 도서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일기에서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기가 되게 방대한 분량이라서 이 작가가 계속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아니에요. 작가의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해요. 네가 그 일기를 다 읽지도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이게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또 자기 친한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자기도 인생의 어떤 그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조사를 제대로 못하다가 결국에는 조사를 다시 맘먹고 하게 된 거죠. 근데 짧게 끝낼게요. 아, 재밌는데 왜요? 더 길게 해주세요. 자신감은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성이라는 남자가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아니고 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이 작가의 불찰이죠. 너무 멋진 단어입니다. 불찰.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남자 교수네 집에서 가정부 같은 걸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실마리들을 찾다 보니까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의 캐리커처를 막 묘사된 것들을 가지고 캐리커처를 그리다 보니까 키가 엄청 큰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런 걸 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마치 추리 소설처럼 이제 찾아가는 식으로 서술이 돼요. 나중에 1부가 끝날 때 이 사람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거를 조합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살던 집에도 찾아갑니다.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 거기가 막 폐허고 캠브리지 옆에라서 되게 부잣집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되게 허름한 곳이었고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는 아까 그 말했던 E라는 사람, 이 사람을 계속 가스라이팅 했던 사람이 여성이다. 여성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성. 80대의 피아니스트. 그리고 이 E라는 인물과 일기의 주인공은 사랑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 일방적인 사랑이었던 거죠. 이 일기를 쓸 때의 일기의 주인공은 10대 소녀. 당시 80대 할머니였다고요? 네, 사랑을 하게 된 사람이. 할머니가 소녀를 사랑한 거예요? 소녀가 할머니를. 근데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에게? 네. 이게 무슨 근데 일이죠? 그 할머니 피아니스트는 이게 뭐 사랑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어떤 어른 나이 많이 든 사람으로서 가스라이팅처럼 뭔데? 계속 뭔가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소녀는 이 피아니스트 노인을 사랑했던 거고. 근데 그 사랑이 네. 사랑의 다양한 사랑의 범주가 넓잖아요. 네. 그 성애적 사랑인 거예요. 성애적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한 명 빠지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이 든 여성.
아.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알게 되는 충격적인 일은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 아. 그 반전을 위해서 일부러 죽었다가 추론을 처음에 했던 그럴 것이 수도 있죠. 아닌가. 근데 이게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소집돼 갖고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네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아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이미 사라진 상태를 내가 추측과 조사를 통해서 서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이렇게 막 썼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어. 네가 쓴 내용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게 되면 이건 우리 모든 역사학자들을 붕괴시킬 수 있는 큰 일이다. 뭐 이거 그렇게까지. 극적인 얘기, 네. 그 연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역사학자들한테 이 작가가 변명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쓴 건 한 줄도 없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만나요? 스포일러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만납니다.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건강한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호더 기질이 있는데 이제 집에 뭐 짐 같은 걸 쌓아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밝아요. 이 작가가 생각했을 때 이 일기의 주인은 계속되는 실패, 어떤 좌절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뭔가 모든 일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직접 만나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밝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기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어떤 과정으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기를 쓴 다음에 다시 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분량을 다시 추산을 해봤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일기를 50년 동안 썼고 아까 단행본 100권 분량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쓴 건 400에서 500권 분량. 그것만으로도 이미 예술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처럼 네. 묘사가 되거든요. 뒷부분은 사실 2부는 짧아요.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짧은데 거기에 들어간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작가가 물어봐요. 만일 언젠가 일기 쓰기를 그만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일기 작가가 얘기합니다. 나답지 않은 기분이겠죠. 죽는 순간이겠죠. 일기를 쓰지 않는 때. 근데 그렇게까지 비장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삶처럼 쓰신 거잖아요. 네. 숨처럼. 근데 이 사람이 일기를 계속 쓰잖아요. 나에게 있었던 일을 쓰는데 나중에는 가정부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일기의 후반부에는 TV 본 거밖에 없어요. 내용이. TV에서 본 일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지 못하고 계속 적는 일기를 쓰는 사람인 거죠. 강박인 건가요? 강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 작가의 표현으로는 일기를 쓰다가 나머지 인생을 날려버린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작가가 또 물어보는데 지금은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이 일기 작가는 행복하다는 건 좀 과하네요. 이전처럼 비참하진 않아요.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좌절의 시간을 겪고 이런 시간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초반에 어떤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계속 뭔가를 나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거나 언젠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아까 그 어떤 여성들을 사랑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누군가와 만난 적도 없고 누군가와 사랑을 나눈 적도 없고 그래서 당연하게도 사랑을 많이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고 그래서 비참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비참하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당신 일기를 발견해서 이런 원고를 썼다. 그 다음에 허락을 받으려고 간 거잖아요. 이거를 책으로 내려고 한다. 이거를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이름이 로라인데 원고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요.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꾸고 싶은 게 없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 작가는 이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네. 약간 특이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그걸 폭로한 거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그리고 당신이 예술가로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계속 쓴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작가한테 당신이 쓴 것들이 다 굉장히 근사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쓴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쓸 때 그 사람은 평범했지만 어떤 위대한 구석이 있었어. 아니면 그 사람은 우리는 잘 몰랐지만 훌륭한 구석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훌륭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재능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보잘것없음이란 게 이 사람을 연민하고 불쌍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는 이 사실을 알고 책으로 내기로 결정하고 이 이후에는 더 이상 할 말 없음이라는 식으로 끝내거든요. 교훈도 없음.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지 않음. 이 사람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간 거에 대해서 이게 대단하다 혹은 보잘것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여기서 빠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소당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되게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이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민감할 수도 있는데 이 교훈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알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으로 나와서 내가 읽게 된 게 뭐 괜찮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닌데 어쨌든 이거를 많은 사람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대단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그 전형적인 뭔가를 다 비껴나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렇게 막 보잘것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기운을 얻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이상한 생각인 거고 네. 한편으로는 그래 나도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 연민도 아니고 그에 대한 연민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비껴나간 상태에서 되게 모호한 상태의 어떤 그렇지만 설명하긴 힘들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알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되게 건조해서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네, 건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 웃기기도 한데 영국 사람이라. 근데 어떤 우리가 인생에서 사실 나는 이런 게 조금 위대라는 걸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안도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도감이 그 없어도 자체도? 된다. 그리고 일기는 확실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 뭔가 되게 들으면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뭔가 어떤 이 사람이 해석한 그러니까 마음대로 일기를 보고 해석을 한 거니까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이 폐기된 인생을 읽는 사람이 이 저자의 해석에 동의할 만큼 어떤 충분한 자료가 있었네요. 그 앞부분의 자료를 이제 분석하고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다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책을 쓰기 위해서 늘렸거나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사람은 이걸 5년 동안 썼다고 하니까 그걸 알아내는 과정이 있기는 했을 텐데 뭐 예를 들면은 네. 그 아까 80대 노인 여성을 사랑한 것이 네. 나 사랑했다 이렇게 막 적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인지 그 해석이 되게 좀 강렬한 사랑의 그런 언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원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
들어간 삽입된 사진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E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슷한 어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넣은 건데 네. E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이 재능이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어렸을 때부터 글을 굉장히 잘 썼고 분명히 그 훌륭한 작가가 될 수도 있었다고 정기 작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쓰다가 보니 이 일기를 쓰는 행위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리게 돼서 결국은 그 내 인생을 너무 1대1로 쓰고 있어서 겪는 그대로를 쓰는 게 이게 그러니까 나의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게 좀 무섭기도 하고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런 걸. 일기 쓰는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1대1로 복사하진 않거든요. 일기를 많이 쓰세요? 가방 지금에도 일기장 있는데. 다시 보세요. 네. 저는 부끄럽지만 제 일기로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어머 그래요? 네. 수배합니다. 구할 수도 없고 그러고 음. 다 태워버렸죠. 근데 아무튼 저 책이 출간되자마자 이끼님이랑 저도 서로 얘기했었잖아요. 저거다. 이거 봐야 된다. 막. 근데 보진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근데 그 어떤 책 소개랑 표지를 보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네. 이야기네요. 저도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전혀 다른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친구들이 재밌다고 해갖고 읽은 건데 다들 보는 눈이 비슷하시네요. 아니 근데 어찌됐건 앞으로 뛰어넘기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알아도 이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을 알아도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의 또 실패한 설명보다 더 나은 읽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반전 같이 묘사된 네, 부분이 네. 있지만 네. 이거 알고 읽어도 뭐 반전이 중요한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미묘함. 근데 남의 일기 보는 거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재밌나요? 재밌지 않나요? 일기가 되게 자세하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근데 어떤 아.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되게 그게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그 라짜로님도 결국 끝에 와서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이 읽지 않고서는 아무리 이걸 설명해도 그냥 이 설명을 들어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책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 네. 내용을 다 알고도 읽을 네.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알고 읽어도 그래서 더 막 눈부신 부분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뭐 거기에 투영된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또 각자 다를 것이고. 네. 저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지금 요즘 갑자기가 아니라 요즘 저는 사람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대명사를 잃어가고 계시군요. 점점 잃고 있는데 죽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진 비비안 마이어. 네. 마이어밖에 생각이 안 네. 났어요. 아유. 비슷한 흐름이지만 완전 다르죠. 음. 그 사람은 굉장한 재능이 있다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비슷한 구조의 얘기가 웨이팅 포 슈가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무명의 잘 알려진 서칭 포 슈가맨. 서칭 포 슈가맨 웨이팅은 네, 우리가 식당에서 기다리는 제가 너무 홀리하게 생각했는데 서칭 포 슈가맨 그 슈가맨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이 사람도 알고 보니 살아 있었고 네. 남아공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었고 뭐 이런 네. 엄청난 인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 나라에서 그런 인기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실패한 맞아요. 가수라고 생각하고 경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뭐 프로그램
슈가맨?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저는 솔직히 이야기. 말씀하신 영화도 안 봐가지고 유재석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 영화에서 나온 그건 아는데 네. 그 영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이고 성공담이니까. 네, 이렇게 흙 속에 있던 진주가 발견되는 이런 맞아요. 이야기인데 이건 흙 속에서 흙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흙이 나였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게 양질 아니어도 되고 사실은 그냥 흙이구나. 근데 흙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읽고 이제 약간 고양된 상태로 이제 지인하고 걸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막 설명을 하니까 그 분이 네 얘기야? 한마디로 이렇게 가슴을 그분 찢어버리시네요. 우리가 아는 분인가요? 예, 아니 근데 너무 웃기다. 이 얘기가 막 계속 막 어떤 미로를 계속 헤매는 이야기 같잖아요. 네. 양님이 소개할 책의 제목과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주신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그 제목만 봤을 때 제목으로는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제가 준비한 책은 그 구불구불 빙빙 팡 터지며 전진하는 서사인데 그러게 저 책의 이야기가 막 구불구불 빙빙 하다가 엄청 팡 터지진 않는 것 같아서 네. 구불구불. 네, 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제가 받아서 저는 이 책은 이 저자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자가 제인 앨리슨이라는 소설가고 잠깐 또 너무 신기한 게 이 작가의 소설책 한 번도 안 보셨죠? 네. 맞어. 아니 근데 아마 한국에 없을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니 근데 이 양상이 매번 너무 겹치니까. 매번 이렇게 처음 가져오는 저자의 그 소설가의 소설 아닌 책. 제가 좋아하나 봐요 그런 거. 근데 이 책도 소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책은 서사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입문서인데 이 저자가 좀 패턴에 되게 꽂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것에서 패턴을 발견해요. 천재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한데 딱히 막 엄청난 천재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누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구나 뭔가 어떤 세상을 해석하는 자기만의 알레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은 패턴인 거고 그게 좀 강렬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패턴에 왜 처음에 몰입하게 됐냐면 그 기이한 패턴 하나가 자기 삶의 구조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기이해요. 뭐냐면 어릴 때 이 사람의 부모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엄마 아빠가 다른 부부랑 서로의 파트너를 아예 체인지가 되었어요. 이혼하고 가족이. 네. 다시 결혼하고 네. 그러니까 나의 엄마와 저 사람의 아빠. 어느 날 내 그러니까 친구의 아빠가 내 아빠가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양쪽 다 남편이 외교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다 뭐 이사를 다니면서 사는데 계속 그게 희한하게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느 쪽이랑 살았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나의 부모가 된 사람들이 남반구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북반구에 있고 그래서 정반대의 시간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걸 자기의 그 부부랑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양쪽 부부 다 아들을 낳아요. 그 부부를 체인지한 이후에 뭔가 되게 똑같은데 반대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나방의 날개 같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에 집착하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죠. 너무 납득이 됐어요 지금. 저도 나쁘게 완전 그쵸. 그러네요. 그 미술 치료할 때 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깔끔하니? 근데 이제 그거는 되게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사실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진짜 그 부분 짧게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강렬해요. 그게. 네, 너무 강렬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패턴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은 소설가잖아요. 근데 소설들을 막 뭐 배우고 읽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소설을 배울 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걸 호구 구조, 그러니까 아치형 호구 구조라고 하는데
그 호흡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서 뭔가 좀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호흡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고, 근데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설 작법 수업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 호흡 구조가 남성의 섹스와 닮아 있다는 얘기를 한대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이분이 근데 너무 그거는 너무 여성적이지가 않다. 여성의 서사와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평가 수전 위너시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전통적인 서사와 서사학에서 시작, 중간, 끝이라는 동적인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의미들은 결코 여성을 설명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전통적인 서사의 구조가 여성의 삶이나 뭐 그런 것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생각을 하나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독일에 살면서 이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근데 독일에 살면서 독일어를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랑 모여서 이제 독서 클럽 같은 걸 하는데 그때 제발트의 책으로 독서 클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발트의 책을 독일어로 읽으니까 되게 천천히 읽었겠죠?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 책에서 발견되는 패턴이 너무나 그 호구조가 아닌 거예요. 너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형적인 그 선형적인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소설에서도 그럼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부터 패턴에 꽂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책들을 막 읽었나 봐요. 근데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패턴들에 대한 책을 읽는데 막 거기서 이런 게 나와요. 뭐 나선형, 구불구불한 선형, 뭐 방사형, 파열형, 프랙탈형, 세포형 이런 그 자연의 어딜 봐도 발견될 수 있는 패턴들. 그 사람의 뇌가 그것을 통해서 그런 패턴을 볼 때 아름다움을 약간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런 식의 뭐 책을 읽으면서 패턴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사실 수많은 시각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패턴들을 자기의 어떤 창작물에 활용을 하는데 뭐 건축이든 뭐든 이 사람이 또 건축에 관심이 있거든요. 활용을 하는데 왜 그럼 우리가 그 소설에서 그런 패턴을 발견하고 그 패턴을 쓸 생각은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소설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턴으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 구조 이외에 다른 패턴들을 사용한 소설들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나요? 근데 그 호구조라는 게 네. 시간 순서로 생각을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일단 이야기를 파악을 하니까 네. 호흡 구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호흡 구조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근데 걸 이 포함한, 책에서는 네. 거의 위로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 그런 맥락인 거죠. 네,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건 재미가 없지 사실. 네,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조지프 캠벨 영웅의 네. 안 봤는데. 영웅서사. 네, 그렇죠. 그것도 어떤 밑으로 가기도 하는 호흡 구조. 네.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전형적인 그런 서사를 따르는 이야기들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공간적 그게 되게 개념을. 신기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 공간적으로 두텁게 쓴다는 느낌이 잘 보통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개해 주실 작품들이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소개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라도 소개해주세요. 스포일러인가요? 아니, 근데 이 책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그러니까 각 패턴에 맞는 작품들을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근데 그 뭐 제발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듀라스 연인 같은 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읽으면서는 사실 그 얘기들이 재밌긴 했거든요. 뭐 듀라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사실 연인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그 영화는 그 중국인 남성이랑 이 듀라스 사실 자진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설 내에서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듀라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캐릭터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실 책에서는 그거 말고 듀라스 어릴 적에 이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그 소설가적인 그런 싹이 태동하는 것에 대한 선형적인 이야기로만 만약에 이 책을 분석한다면 전혀 쓸데없는 곁가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듀라스에게 이것은 곁가지가 아니라 애초에 그 선형적 패턴을 따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형적인 구조에만 집중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신변 잡기 같아 보이는 이야기들이 사실 듀라스 책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가가 보기에는 그 영화를 보고 듀라스가 얼마나 화를 냈겠냐. 듀라스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는 그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화가 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그런 분석이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거를 읽을 때. 같아요. 뭐 제발트 책 얘기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사실 뭐 그 두 분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선형적인 얘기 따르는 책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듀라스가 화를 냈겠죠. 듀라스는 훌륭한 영화 감독이니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이 그 시간적인 서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공간적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게 공간에 대한 묘사가 있어서 공간적인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문장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 문장 자체가 독자로 하여금 어떤 공간감을 느껴지게 하는 소설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이 분석을 듣고 나면 아 맞아 그 소설은 그랬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그게 너무 강렬하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게 너무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머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흐름을 자꾸 찾는다는 생각이 수능 들거든요. 비문학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훈련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계속 무의식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면 자꾸 답답해지는 소설들이 있잖아요. 전 제발트 소설은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구조가 전혀 안 보이니까 왜 나아가지 왜 이렇게 않지? 딴 말을 왜 이렇게 맞아, 많이 맞아. 하는 거지? 왜 다음으로 나아가지 않지? 이런 제자리 생각을 걸음.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공간적인 뭐 이런 개념들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생각하고 나서 이제 그 작품을 보면 어떤 해방감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어떤 개념을 확장시키고 약간 트이게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 패턴에 맞춰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왜 제가 딱히 소개하고 싶지 않냐면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막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뭐 비문학 공부하듯이 뭐 문학 공부하듯이 뭐 외우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각하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마치 시 읽을 때 부정적인 건 세모, 맞아요. 부정적인 건 동그라미 막 이렇게. 네. 근데 이 저자가 그걸 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도 자기 분석의 어떤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게 사실 해석하기 좀 나름인 면이 있고 이 사람도 그냥 자기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얘기를 몇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뭐 소설의 서사라는 게 사실 인생의 서사로 바꿔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서사적인 무언가를 볼 때 꼭 굳이 강박적으로 선형적인 뭔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라는 데에 저는 그냥 좀 이 책의 재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인터스텔라 생각나요. 약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랄까 그런 1차원적인 그런 XY 그래프에서 뭔가 양자나 이런 거에 동시다발적인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제가 어제 양자 다큐를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시간을 좀만 돌리면 3차원 이상의 복잡한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플랫하게 맞아요. 정리된 내용을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사실 그런 딱 전형적인 그 아까 조지프 캠벨 얘기하셨지만 그런 영웅서사 얘기 따라가는 거 되게
박진감 있고 빠르게 읽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사실 집중력이 떨어질 때는 그런 책들, 그러니까 추리소설 같은 거. 네, 추리소설 같은 거 우리 뇌 속에 있는 무의식과 일치하는 그 서사를 따라가는 게 되게 빠르고 집중력 있게 읽히기도 하지만 문학이 그런 책들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짱 시켜주는 그래서 제발트 읽기가 어려운 거구나. 이 책 읽고 나서 보시면 괜찮을 수도. 이 책도 이렇게 읽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책 안 어려워요. 되게 잘 써요. 이분이 이 분 자체가 문장을 되게 잘 쓰고 재밌게 써가지고 이 책은 진짜 술술 읽힙니다. 재밌어요. 이게 패턴이라는 게 정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패턴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경향성으로 묶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엄밀한 무언가를 측정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미덕 아닌가요? 네. 네. 여기서?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에 가서는 저는 약간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네 쓰면서도. 아니 조금 껴맞췄다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다는 되게 그건 유의미한 아니네. 주장인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1차원적으로 살면 재미없으니까. 음. 뭔가 오늘은 되게 3회차라서 그런가? 조금 잘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저도 매번 할 때마다 컴팩트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컴팩트하게 2권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10분씩. 아, 그거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겠네요. 네. 지금.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구불구불 이 책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우리가 꼭 선형적으로 잘 조리 있게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리게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단지 이탈률이 좀 올라갈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해되기 힘든 거죠. 음. 시대와 불화하는 거죠. 시대가 계속 불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괜찮다. 네, 그렇죠. 애초에 살던 방식이니까. 네. 계속 삐그덕거리면서 찰가상 입으면서 하는 거죠. 세상 어딘가에선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맞아. 거라고요. 만나겠죠 언젠가는. 다 할 때까지 열심히 하는 네, 걸로. 네. 근데 뭔가 오늘은 이 3권의 책이 평소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책들이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저도 다 재밌었어요. 흥미롭게 들었네요. 그리고 3권 다 좀 다른 방향의 얘기를 하는 책이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방향을 얘기하면서도 약간 굳이 얘기하자면 선을 그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을 이을 수도 있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소개한 책은 너무 그냥 지식 전달이었어가지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그냥 꼭 어떤 결말이 있을 필요가 네, 그렇죠. 없으니까요. 결말, That's right. 네, 네. 정리되는 결말이란 게 없다는 게 오늘의 주요한 내용 아니었나 좋네요. 싶네요. 네. 뭔가 다음에는 저희가 결산? 꼭 결산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것도 결산일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없었다. 뭐, 막 유의미하게 나의 막 심금을 건드리는 막 그런 게 어. 없었다도 될 것 같고 네, 뭐 네. 뭐든- 시기적으로 연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놀랍네요. 시간이 빠르네요.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끼였습니다. 양이었습니다. 마짜로였습니다. 와.